안녕하세요. 제 시댁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 글을 써보려고 해요. 평범한 남자를 만나 6년의 결혼 생활을 했고, 효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쭉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냐고 다들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 여기며 제 부모처럼 잘 모시자 생각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혼기가 꽉 찬 백수 시동생이었고 시부모님에겐 골칫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백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동서의 정체를 보고 모두들 놀라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저 역시 동서를 보고 매우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야, 너 능력 있다? 이렇게 12살이나 어린 재수 씨를, 그것도 혼수까지 딱 하니 장만해 올 줄이야. 재수 씨,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가 참 잘해주기도 하고, 저도 오빠를 너무 사랑하긴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잘 살게요. 그래, 너무 고맙다. 아유, 제 사랑구실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젊은 너를 데려와서 마음 하나가 놓였어. 고맙다. 내가 우리 며느리 정말 다 해줄 거야. 말만 해. 우리 아들이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좀 그래야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오빠의 심성 하나만 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셨는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거봐, 내가 미연이 착하다니까. 미연이는 남자 직업 보고 그런 애 아니야. 사랑으로 나 하나만 선택한 애라니까. 너도 이제 아빠가 내 몸인데 정신 차리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봐라. 애가 어떻겠니? 오빠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전 오빠 무조건적으로 믿거든요. 지금이야 잘 안 풀리지만 저를 만났으니 잘 될 거예요. 아유, 말도 참 현모양처처럼 한다.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더 용기 내서 뭐든 할 수 있겠어. 시동생보다 12살이나 어린 동서였고, 저와는 16살 차이가 나는 어리디 어린 동서였어요. 고작 고등학생 티를 갓 벗어난 아이 같은 마음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백수 시동생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시부모님들은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혼수까지 떡하니 혼전 임신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온 것이죠. 저 역시 그래도 시동생이 장가가는 게 좋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옆에서 계속 아들을 챙겼기에 그 수고가 덜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도련님, 대단하다.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대? 능력 장난 아닌데? 그래도 엄마 아빠 한숨 덜었지 뭐. 여자 한 번 못 사귀고 저러고 늙어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잘 만나네. 도련님이 그래도 인물은 있잖아. 앞길이 안 트여서 그렇지. 그래도 동서가 내조만 잘해주면 분명 잘 되실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재수 씨가 임신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 우린 천천히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네 마음 다칠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 혹시라도 우리는 임신이 이렇게 안 되는데 재수 씨는 벌써 임신부터 하고 결혼을 하니까 말이야. 전혀. 우리는 뭐 둘이도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오히려 축복할 일이고 동서가 임신을 하니까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 뵐 면목도 생겨서 난 좋은데? 손주가 있으신 거긴 하니까 만약 나한테 손주를 기다리시진 않을 거 아냐.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집으로 인사를 오고 나서 남편은 제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정말이지 임신이란 자연의 이치이니 걱정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항상 풀리지 않았던 시동생이었기에 집에서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시부모님이 손주를 봐주신다는 명목하에 동선에도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재력이 굉장했던 시댁이었기 때문에 집도 넓고 방도 많았던지라 들어와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선애가 들어온 뒤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저 입덧 때문에 이거 먹기 힘들다니깐요. 아침에 좀 된장찌개 좀 끓이지 마세요. 형님이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나 본데 이런 게 얼마나 임산부들한테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거하게 밥을 차려? 동서가 입덧이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 근데 어른들은 식사하시거든. 동서가 그러면 방에 들어가 있어. 저보고 뭐 여기서 빠지라는 거예요? 혼자 밥 차렸다고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시려고 그러신 거죠? 웃겨 진짜? 동서, 말 웃기게 한다? 입덧 심하다며.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그렇게 생각해? 맞잖아요. 갓 들어온 새댁이 아침 준비도 안 하고 방에 있는 꼴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애 갖고 형님은 애를 못 가져서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만약 그런 거면 진짜 곤란해요. 그리고 전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동서 되게 피해의식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입덧이 심하니까 들어가 있으라고 한 건데 왜 이래? 동서는 입덧이 심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저에게 짜증을 내었고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부엌에서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난생 처음 집에서 나는 큰 소리였기에 시어머니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입장에서 정말 다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저희가 이러는 것이 충격인 것 같았죠. 아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아침에 좀 더 잘하니까 꼭 밥을 차리니. 아버님이랑 다 좋아한다만 힘들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형님이 차린 밥상에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거들어주질 못하니까 형님이 화를 내셨어요. 제가 참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아침부터 큰 소리 안 나게 주의할게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얘는 너 얼른 들어가 있어. 임신한 몸으로 무슨. 원래 임신하면 잠도 많아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네는 나랑 같이 아침 준비하면 돼. 괜찮지, 큰애야? 아마 큰애도 널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 거야. 얼른 들어가렴.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마음이 좀 놓이면서 형님 눈치를 덜 보게 되네요. 형님, 들어가 볼게요. 너무 황당해서 그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저런 게 있나 싶으면서 어머님 앞에선 세상 순한 척을 하는 동서를 보자 어린 것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현명했던 시어머니였기에 동서의 그런 말투에도 그저 웃으며 토닥이시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리며 더욱더 창피했지만 어머님은 다르셨어요. 다 알아. 둘째가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쟤도 얼마나 고단하겠어. 어린 나이에 애가 져서 시집왔지. 갑자기 시어른들이랑 살지. 아마 당황스러운 게 많을 거야. 그래도 네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가르쳐줘. 혹시나 임신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면 우린 정말 괜찮다. 앞서 얘기했듯이 애 없으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뭐 아침에 동서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저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주의할게요.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럼 다 이해하지.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담아두지 마라. 가족끼리 복닥복닥거리면서 원래 사는 거거든. 에휴,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한데 뭐. 네 동서 얼마나 어리냐. 그냥 웃으면서 네가 잘 넘겨주면 걔도 미안해 할 거야.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마음은 찝찝했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기에 더 그런 것 같았죠. 하지만 동서는 그날을 기점으로 더욱더 기고만장한 모습이었고 점점 정남이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결국엔 시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저에게 작정하고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였어요. 형님, 그거 알죠? 우리 애가 태어나면 이 집의 첫 손주라서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재산은 거의 저희한테 물려줄 거라는 걸. 동서 생각이야? 아니면 서방님 생각도 같으셔? 진짜 어린 나이에 영악하네.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어서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거리네. 너 이 집도 돈 때문에 들어온 걸로 보여, 내 눈엔. 맞아요. 제가 돈 아니면 왜 늑다리랑 결혼을 했겠어요? 이 창창하고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 형님은 그냥 이 집에서 빠지시라고요.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정상인 거지. 그래놓고 재산까지 똑같이 가져갈 거라면 전 절대 가만 못 있어요. 오빠도 뭐 저라면 사죽을 못 쓰니까. 제가 형님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니? 진짜 너 같은 애는 보다 처음 본다. 영악해가지고 한심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돈동거리는 동서를 보니 서방님이 불쌍했지만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동서의 가면을 꼭 벗기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을 갔다가 우연히 동서를 마주치게 됐는데 웬 젊은 남자랑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얘기하자 저에게 더욱더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더라고요. 진짜 뭔가 찔리는 게 있구나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동서를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그냥 제 친구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 제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입도 뻥긋 마세요. 그랬다간 진짜 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형님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입이 촉새인지 아닌지. 뭐? 내가 말한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리고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해? 진짜 동서 뭐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지. 아니라고요. 그니까 입 열면 진짜 알아서 할 각오로 입 여셔야 할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오빠가 뱃속의 아이랑 저랑 엄청 끔찍이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 입 열었다간 저 이 아이랑 확 저 세상 가버릴 테니 입 다물어요. 동서 지금 나 협박해? 나 진짜 저번부터 입만 열면 저러네. 동서 날 얼마나 우습게 본지 모르겠는데 동서야말로 정신 차려. 그리고 뭔가 있긴 한가 본데?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 내가 지켜볼 거니까 행동 똑바로 해. 우리 집 망신 주지 말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 동서는 저에게 오히려
더 적대감을 내비쳤고 저는 동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저를 들들볶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의 아픈 모습을 살살 긁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의 치부를 들킨 양 저를 떼어낼 심산으로 말이죠. 애도 못 낳으면서 여기서 사는 게 유죄 아닌가요? 오빠한테 들으니까 결혼한 지 6년이라는데 말도 안 되지. 장남인데. 우린 애 안 생겨도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다고 우울하거나 하지도 않고.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기는 걸 어째? 그러니까 형님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괜찮다는 뜻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하고 싶은 말이 나 임신 못해서 뭐 나가 떨어져라 이 말 같은데 미안한데 그럴 생각 없거든? 나한테 뭐 책 잡힌 거 있니? 아니요. 제가 뭘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에 대를 이을 텐데 어머님 시댁 재산도 다 저희가 갖는 건데 제가 왜 형님 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자연히 내게 될 건데 형님도 정신 차리고 딴 집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 웃긴다. 난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관심 없어. 본인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걸 바라니? 나랑 내 남편은 우리가 벌어서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걱정하덜 마라. 하긴 동서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그럴만도 하겠네. 아, 기막혀. 그래요. 나중에 딴소리 마시고 시부모님 재산에 일절 관여 마세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딜 재산을 탐내? 너 내가 참고 있는데 내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네 인생 쪽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신경 긁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동서는 제 앞에서 아주 인성을 모조리 보여주듯 행동하였고 그 모습에 저도 아주 웃기고 진절머리가 났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전 동서의 뒤를 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흘러 동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님은 너무 행복에 겨워 동서에게 아이는 본인이 봐줄 터이니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다니라며 지원해 주셨고 동서는 장사를 하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뒷배가 든든한 시댁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준 동서에게 고맙고 본인 아들을 위해 선물을 주듯 시어머니는 한식당을 개업해 주었어요. 사실 내 아들이 뭐 딱히 내세울 건 없고 그래도 요리를 좀 하거든.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고 내가 선물로 개업시켜주마.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한번 잘 꾸려나가 봐.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너도 완전한 내 식구인데 이런 거 하나쯤은 선물해 주려고 했어. 어머님, 너무 감사드려요. 청담동에서 한식당이라니. 제가 오빠 뒷바라지 잘해서 꼭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 테니 지켜보세요. 아니야. 손주 낳으면 너희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했다. 나 생각 말고 너희 그냥 잘 살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야. 나이도 어려도 똑 부러지게 잘할 수 있지? 우리 아들이 맹한 구석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너처럼 악바리 근성이 있는 애가 옆에 있으니 이런 것도 얼마나 잘 꾸려나가겠니? 걱정 안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우리 아들 마음 약하니까 너무 잡지는 말고. 시어머님은 동서에게 한식당을 개업해 주었고 사실 동서는 꼴 보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시동생도 같이 하는 가게이니 바쁜 남편 대신 떡과 함께 화환을 보내며
축하를 하러 개업식 날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도 저를 보고 참 좋아하였고, 저 역시 많은 축하를 했지만, 정작 동서는 절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싶었는데, 마침 시동생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에게 동서는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답니다. 뭘 주워 먹을 게 있다고 그 얼굴을 들이대? 진짜 어이가 없네. 형님이 여길 왜 와요? 전 형님 꼬락서니 보기 싫거든요. 어머님이 저에게 한식당 차려줬다고 하니까 배알이 꼴려요? 그러게, 애 좀 낳지 그러셨어요. 우린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고. 뭐? 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도 네가 무시할 것 같아? 너 지금 나한테 뭔 짓 한지 네가 확인해야 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전 이제 어머님을 뒤에 업은 천군만마거든요. 전 이 집안의 핏줄을 낳아준 가족이라고요. 핏줄이라니? 너 진짜 뻔뻔하다. 내가 뭘 알고 있는 줄 알고 너 그러니? 언젠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말을 할 때가 됐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딱 맞아. 언제 말할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밝힐 기회가 온 거야. 넌 죽었어. 동서가 개업한 청담 한식당에 시루떡 들고 얼굴 내밀자 동서는 저에게 화를 내듯 음식물을 머리에 쏟으며 막말을 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자 전 직원들이 거품 물며 날 VIP룸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역대급 반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머, 사장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건물주분께 당장 사과 드리세요. 개업하자마자 쫓겨나고 싶으신 건 아니죠? 뭐야? 건물주라니? 여긴 우리 시어머니 건물인데 뭔 소리야? 너 제대로 알고 나불대는 거야? 이게 어찌 된 건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한테 한식당 개업해 주셨을 때 나한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설마 생각한 건 아니지? 미안한데 진작에 이 건물은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거든. 너 애 낳는다고 생색낼 때 어머님이 그것만 생각하신 거 같니?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가게를 차려주시기 전에 애초에 저에게도 건물을 증여해 주셨었고 사실 명의만 제 명의긴 하나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큰 건물을 관리하기엔 제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여서 대부분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미리 선물을 주신 거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었고 1층에 동서가게를 차려주신다는 것도 저 역시 오케이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동서는 본인이 아들 낳아서 어머님에게 사랑을 받는 줄 착각을 하며 저에게 저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동서를 보니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신 형수님한테 뭐 한 거야?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해.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아니요. 제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과거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건물은 건물이고 식당은 식당이지만 동서가 서방님 만나면서까지도 만나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억나지? 그날 시장에서 나랑 마주쳤잖아. 하도 오버를 하길래 뒤종했는데 그 남자한테 지금까지도 돈이체를 하고 있더라? 뭐 책 잡힌 거 있니? 서방님도 아실 건 아셔야죠. 이 여자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그 남자랑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사이인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남자는 뭐고?
이 돈은 다 뭐냐고? 그동안 엄마가 준 돈으로 생활비 했다더니 이 사람한테 간 거였어? 사실은 이러했어요. 그날부터 계속 오버를 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고, 이 의문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저였죠.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동서의 모든 행적들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그 남자와는 가족이 아니고 뭔가 의심쩍은 사이이긴 확실하더라고요. 과거에 잠깐 만났던 남자라고 하기엔 지속해서 돈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주 불량스럽게 매일같이 PC방과 게임방을 전전하며 그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꼴도 이상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언제 말할까 하다가 애도 낳고 만삭의 동서였기 때문에 꾹꾹 참아왔는데 더 이상의 선 넘는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서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아니야, 오빠. 다 오해야. 형님이 지금 혼자 소설 쓰는 건데 오빠 그 말 믿는 거 아니지? 형님, 빨리 말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 난 사실을 말했어. 그 남자랑 무슨 사이니? 돈까지 보내던데. 이거 해명은 해야지. 그래야 넘어가는 문제고. 형님, 일단 제가 나중에 오해는 다 풀어드릴 거니까 제발 오빠한테 아니라고 말만 해줘요. 오빠가 오해하잖아요. 동서는 계속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오열을 하고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을 보자 더욱더 이상해졌어요. 순둥이 서방님은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었기에 기어이 그 남자를 찾아내었고 의리도 뭣도 없는 그 남자는 서방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였고요. 제가 동서의 뒷조사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들 정도로 동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영악하고 무서운 인간이었어요. 사실 미연이랑은 뭐 깊은 사이죠.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애 낳고 잘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 역시 많이 참았다. 그러니까 미연이랑 이혼하고 이제 미연이 놔주시죠. 당신은 사실 내 애거든.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해? 너 내가 입 열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우리 오빠가 오해하잖아. 뭐? 내가 아니라고? 와, 진짜 뭐 이런 일이. 그럼 남의 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지금 내 등쳐먹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 돈만 보고? 그저 나보고 모든 걸 잘할 수 있겠다면서 엄청 응원해 줬는데 그것도 연기였어. 오빠, 아니야. 내가 왜 남의 애를 낳아? 오빠, 나 믿지? 왜 저 사람 말을 믿냐고. 오빠랑 같이 산 내 말을 믿어야지. 네가 형수한테 하는 모습 보니까 너 못 믿겠어. 내가 아는 네가 맞나 싶어. 그렇게 착하고 해맑았는데 형수한테 소리나 지르고. 그럼 저 남자한테 돈은 왜 보낸 거야? 이거 다 해명해봐. 아니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다. 도저히 너 못 믿겠어. 유전자 검사하는 순간 날 기만한 걸로 알겠어. 어떻게 날 못 믿고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만해 이제. 다 들킨 마당에 왜 그러냐? 솔직히 너랑 나랑 어떻게 헤어져?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어도 유분수지. 내가 마냥 바보인 줄 아나? 됐고, 검사해보면 그만이야. 설사 내 애라고 해도 난 너랑 못 살아. 동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고 결국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친자가 아니라고 했고 그 아이는 저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맞았답니다. 이제 막 22살의 여자애가
한 행동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결과에 서방님은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동서의 머리채를 뒤흔들고 난리를 쳐댔고, 동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지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네 형님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지금 우리 집안을 기만하려고 들어? 어리고 안쓰러워서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누구를 속이고 이 집에 들어앉으려고 해? 너 절대 용서 안 한다. 네 애미애비 상판떼기 앞에서 무릎 꿇릴 거니까 그리 알도록 해.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제 더 이상 오고 갈 데 있나요? 근데 저 절대 오빠랑은 이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이혼은 무슨? 애초에 네가 애뱉다고 거짓말만 안 했으면 결혼도 안 했어. 이거 왜 이래? 아주 끝장을 보게 해줄게. 뻔뻔하게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동서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인생 2회차도 아니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소름이 끼쳤거든요. 계속해서 소송은 이어져 갔고 가족들은 심적으로 지쳐갔어요. 애가 졌다고 해서 결혼한 거지. 애 아니었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럼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늘 실망만 시켜서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제 애인 줄 알고 키우며 살 뻔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요, 뭐. 그리고 서방님이 뭘 그리 잘못을 했겠어요. 작정하고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아휴, 머리야. 영악한 애한테 잘못 걸려서 이게 다 뭐라니? 그래놓고 세상 효부인 척 나한테 알랑방귀나 끼어대고 그네 머리 꼭대기에 앉는 게 아주 고약했다만 내가 가족이라 참았는데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아주 작사를 진작에 냈어.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손주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뤄드리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며느리들 차별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차별할 게 뭐 있어? 그저 자식이 행복하면 그만인 거지. 너 애 생각하지 말아라. 난 진짜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내 첫며느리자 맏며느리인데 널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생각은 너도 걱정 말고.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에게 첫 며느리라며 저를 늘 챙겨주었고 그로 인해 건물까지 증여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건물에 동서 가게를 차려주신 거였고요. 물론 명의는 시동생 명의였지만 동서가 차려달라기에 차려준 것이었답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매우 길어졌었고 동서는 끝까지 몰랐다는 말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뻔뻔한 태도에 저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일도 이렇게 됐겠다. 잘 보일 필요가 없었는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동서였답니다. 속은 사람이 등신이지. 뭐 저한테 그러나요?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간 거 구제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뭐라고? 이 나쁜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네가 인간이냐?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편하게 살려고 하지?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요. 편하게 사는 게. 하여튼 전 오빠의 애인 줄 알았으니까 잘못 없어요. 과거가 문제가 되나요? 오빠의 애인 줄 알았다니. 그런데 그 남자한테 다달이 돈 갖다 바쳤니?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 뻔뻔한 거사. 배째자고요. 왜 저만 탓해요? 등신같이 내 말에 속아서 결혼한 오빠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러고 있지. 동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끝까지 시동생 애인 줄 알았다고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부가 나서서
본인 애인 걸 동서도 알았고, 그로 인해 본인 입막음을 하려고 다달이 돈을 줬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2년 7개월의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결과는 혼인 무효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위자료를 함께 받아냈고, 동서는 이 모든 일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며 저에게 본인 뒤를 캤다는 것을 근거 삼아 소장을 접수했고, 다행히 약식 기소 명령을 받았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지. 그러게 돈만 믿고 그렇게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단다, 아가야. 아직 새파랗게 어린데 어쩜 그렇게 무모하게 죄를 짓니? 네 부모님이 널 그리 가르쳤어? 부디 네 애랑 부모를 위해서 똑바로 살길 바랄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테니까. 이제 너랑 나랑은 같은 곳에 있지 않은데 뭘 두고 본다는 거니? 정신 차려. 너는 이제 나락이야. 열심히 일하며 살아. 애가 있으니 허튼 생각 말고 애만 보며 열심히 살아라.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 나이에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참 알만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의 행방도 이제 어떻게 살지도 물어보지 않았죠. 시동생에겐 큰 충격이었지만 어찌 보면 시댁에겐 다행이란 결과가 펼쳐졌고, 시동생은 그 아픔을 잊기라도 하듯 어머님이 차려준 한식당에 열심히 매여 일을 하였답니다. 그로 인해 매출은 나날이 좋아졌고, 시동생 또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열심히 살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았고요. 늘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본인이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의지가 뿜어올라 오히려 열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막막했는데 어떻게 보니 저 역시 한량으로 부모만 믿고 산 게 그 여자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젠 제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죠. 남들은 갖지 못하는 이런 식당을 부모의 도움으로 가지게 됐으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형수님,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일 죄송해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 진짜 철드셨네요. 아픔이 생겼다는 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성장을 하게 됐다면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 우리 서방님 뭐라든 응원하니까 열심히 하시고 힘들면 이도 있고 저도 있으니 기대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으니 더 힘이 나네요.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제가 효도해야죠.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많이 분해하셨지만 이렇게 시동생이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 역시 이번 계기로 오히려 좋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에게도 예쁜 아기가 생겨서 지금은 열심히 육아 중에 있답니다. 사실 생기지 않는 아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단념하고 살았는데 선물이 오듯 그렇게 기적같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육아를 하면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듣는 게 낙이었는데 저 역시 제 사연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서 갚아 나가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전문대를 가게 되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취직을 하게 됐어요.
뷰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 후 M사 브랜드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공이 뷰티 쪽이기도 했고 나름 전문대도 괜찮았기 때문에 제 학벌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더 빠른 진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고 막내 아티스트부터 시작하여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브랜드 자체 내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고 주변 동료들과 선임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한참 일을 하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겉모습이 화려하고 백화점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니? 아무리 네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주기나 해. 그래도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자 직업이 최고인데 어쩌다 웬 생뚱맞게 우리 아들이 코를 꿰었담? 네? 코를 꿰었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전망이 얼마나 높은데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면 사무직도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 거야. 그거 버리는 제대로 되는 거니? 고생만 된통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에이, 요샌 안 그래요, 엄마. 얼마나 전문직인데. 그래도 윤지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되게 알아주나 봐. 걱정 놓으셔요. 너한테 피해 안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한테 피해 갈까봐 그러지. 요즘에 어디 이상한 여자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걱정을 놓으라고 하니 그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옆에서 제가 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벌이가 얼마인 줄도 모르면서 늘 제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어요. 너 이번 달 월급 얼마 받았냐? 그리고 관리비랑 생활비 얼마인지 다 말해봐. 그거 우리 효섭이가 관리하는 거 맞지? 아니요. 월급은 각자 관리해요. 공동 생활비 내고 거기서 관리비랑 이것저것 생활비 하는 거고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괜히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뭐고 내가 처음 듣는 거니까 돈벌이는 되나 싶어서 그래. 요새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지? 기생이요? 아니요. 어머님, 저 효섭 씨보다 월급 많이 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머님이 메이크업 분야에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옛날이랑 요즘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가 왜 부부인가요? 힘들면 서로 기대거나 의지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네요. 이제 가족인데 저를 너무 남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요새 하도 시집 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다. 우리 아들 내가 그러려고 키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넌 아니라고 믿어. 내가 효섭이한테도 일러놨어.
결혼할 여자는 무조건 전문직 여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너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좀 걸리는구나. 어머님 말이 황당했고, 제가 취집을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좀 어려울 땐 의지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남편한테 기생한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섭섭함도 몰려왔죠.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조금 더 많은 적도 많다고 하자 그제야 어머님은 씁쓸하게도 안심을 하는 것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속으로 늘 그렇게 귀한 아들 왜 장가를 보내서 그럼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내 직업에 대해 진짜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아까도 내가 자기한테 치지 봤을까봐 걱정하시더라. 황당했어.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여자들 많잖아. 엄마가 혹시나 해서 그러시는 거지 뭐.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아무리 네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어른들은 사자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시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럼 내가 어머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중간에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른이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 피곤하게. 너도 참 너다. 어른한테 그러지 좀 마, 야박하게.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너한테 이러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요즘 사람들이나 알지. 당신도 나 처음에 메이크업 한다고 했을 때 멋있다고 하면서 엄청 들이댔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반응 뭐야? 어이없다.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네가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어른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라는 거야.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매장에서 손님 화장을 시연해주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백화점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셔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외면했어요. 누가 봐도 외면이었죠. 제가 백화점에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창피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굴욕이었는데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짐이 된 적도 누군가가 날 창피해한 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던 저를 창피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님, 백화점 나오신 거예요? 저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 효섭 씨 와이프예요. 우리 저쪽으로 가자. 아, 뭐하러 여기 1층에 돌아다녀? 우리가 갈 데가 2층 아니야? 아, 2층으로 가보자, 얼른. 아유, 어머, 얘가 왜 이래? 1층 매장들도 좀 구경하려고 했더니, 아, 왜 자꾸 제 쪽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인사하는 사람 네 며느리 아니니? 아, 왜 결혼식 때 봤잖아. 내가 얼굴 똑똑히 기억해. 어머, 여기서 일하는구나.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너 네 며느리 못 봤니? 저런 일 하면서 무슨 천문직이라고? 아휴, 됐다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그냥 2층으로 가자. 나 지금 골 아프다. 골 아파. 아유, 얘가 살 게 급하다고 했어. 아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아주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 수고해요. 아,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예쁘게 화장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님이랑 천천히 구경할 겸 나오세요. 아유, 젊은 친구가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지. 고마워요. 아유, 얘 좀 봐. 그만 좀 끌으라니까. 아유, 그럼 가볼게요. 수고해요. 시어머니는 절 창피해하셨지만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는 시어머니 친구분께는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인사까지 깍듯이 하고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참 찝찝한 게 여간 풀리지 않았는데 어머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누가 봐도 창피한 얼굴로 시어머니는 친구를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셨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친구분은 안 그러는데 어머님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님에게 확실히 마음의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녕 나를 창피해서 그런 걸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무조건 끝나고 시댁에 들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 역시 너무 섭섭하고 황당했기 때문에 어머님과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끝나고 어머님네 들렀는데 어머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말투로 저를 앉혀놓고 하나둘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아는 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화장품 파는 일이야? 무슨 아티스트다 뭐다 하면서 유명한 브랜드라더니 그렇게 물건 팔아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비해 안 줄 수 있겠어? 그게 옛날에 화장품 방판하던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니?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엄연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어른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여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길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건 사실이고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저를 보고도 그냥 가신 거예요? 저도 정말 섭섭해요. 혹시 제가 창피하셨어요? 저도 묻고 싶어요, 어머니. 너 말 잘했다. 백화점에서 그렇게 화장 떡칠하고 남의 얼굴 만져주고 있는데 그럼 내 친구 앞에서 내가 뭐가 되니? 나 진짜 너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일을 해도 어디서? 아휴. 내가 너한테 아주 단단히 속은 기분이야. 아티스트다 뭐다 이름만 붙여다가 그냥 그거 누구 시중 들어가면서 화장해주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언제까지 하나 보자.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사무직 취직해. 그거 한다고 돈 어디 많이 벌겠어?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거지. 나 그런 걸 애초에 못 본다고 결혼할 때부터 말했어. 시어머니는 제 직업이 얼마 못 갈 직업이라고 장담을 하셨고 그로 인해 남편이 피해가 갈까봐 또 한 번 걱정을 하셨어요.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시키기란 역부족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직업으로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 정말 웃음이 나왔고 정말 뭘 모르시니까 할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고 제 마음속의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던 중 같이 일했던 선배 언니가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언젠가 이 브랜드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할 거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친하게 지냈던 선배 언니가 동업을 제안하니
마음속에 있던 열정이 정말 끓어오르더군요. 그렇게 전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언젠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뭐? 창업? 아, 지금 얼마나 불경기인데 창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장에 그럼 수익은 어떻게? 열자마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분야가 뭐 얼마나 가능성 있는 분야인 줄은 모르겠다만. 그래도 돈은 어떡할 거며 어쩔 건데? 걱정이다. 그동안 언젠가는 창업하려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돼. 돈 걱정은 마.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메이크업 받는 시대야. 꼭 연예인들만이 아니고 나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돈 보태지 않을 거면 말리지만 말아줘. 어머님도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보고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잘 되고 싶어. 내 월급 가지고는 우리 집 생활 불가능한 거 너도 알고 있지? 무조건 너도 벌어와야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뭐 자기가 하는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럴 땐 좀 옆에서 응원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선생님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매사에 돈, 돈, 돈. 진짜 질린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1원 한 장 보태달라고 한 적이나 있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요즘 세상에 외벌이는 말도 안 되고 무조건 너도 일해야 하는 형편이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럴 땐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나도 아쉽다 정말. 매번 이런 식이니까 할 말도 없고. 남편은 돈 걱정을 시키지 않을 거라면 창업을 하라고 했는데 참 섭섭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이 생겨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언제든 든든한 내 편이 생겨서 좋았던 점이었는데 시어머니 닮아 그놈의 돈돈돈 하는 꼴이 배기 싫어지더라고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게 남이 아니면 뭔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본인 아들이 저에게 투자를 해줄까봐 노발대발하시며 화부터 내셨어요. 제일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니 시작도 하기 전에 김부터 새더군요. 그래도 제 의지를 꺾기란 불가능했지만 말이에요. 뭐야? 창업? 아니, 너 회사에서 잘 나간다며. 그런데 왜 창업을 하려고 드냐? 네가 봐도 네가 다니는 회사가 좀 아니지? 그럼 안전하게 사무직 격리나 이런 쪽으로 이직해. 요새 그런 직장 들어가면 웬만하게 애도 낳고 일도 꾸준히 하더라. 요즘 세상에 무조건 둘이 벌어야 한다. 너 애라도 낳아봐.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내가 그러라고 아들 낳은 줄 아니? 아니요, 어머니.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창업은 오래된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응원해주세요. 응원은 무슨? 너 지금 그런 거 하면서 일 벌려놓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뒤치다꺼리 할 게 생기겠어? 막말로 내 아들 돈 한 푼 안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돈 투자하라고 이렇게 뼈 빠지게 키운 줄 아니? 너도 아들 낳아봐. 그이 돈 안 받을 거고 그이도 저한테 투자할 돈 없으니까 걱정 놓으세요.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돈이 우리 효섭이 돈이지.
그런 돈 있으면 나중에 효섭이 뭐라도 하나 할 때 투자라도 해. 남자가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야. 억지세요. 효섭 씨 돈은 한 푼이라도 저한테 오는 게 싫으시면서 제 돈을 왜 효섭 씨한테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건 아니죠. 넌 여자고 우리 아들은 남자잖아. 남자가 잘 돼야지. 나중에 봐라. 끝까지 먹여 살리는 게 누군지. 여자들은 등골이나 빼먹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리는 어머님을 보니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거기에 대한 대꾸가 전혀 없었는데 그야말로 저와 어머님의 독대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제 인생이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결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내 앞길을 그렇게 막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하는 마음 말이에요. 제가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참다 막말을 하였죠.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작해 볼래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설득하러 온 거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 말씀드리러 온 거니까 오해 마세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 분야에서 6년 동안 커리어 열심히 쌓았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너 나한테 통보하러 온 거네? 네가 사업을 하든 말든 그래 나 상관할 바 아닌데 각서 하나 써라. 혹시라도 쫄딱 망하거나 건질 수익 하나 없을 때 우리 아들이랑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각서 써. 나 안 그러면 분해서 잠 못 잔다. 이혼이라뇨? 자긴 이런 말 듣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네? 내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도대체. 아, 기가 막혀. 아니, 엄마는 내 걱정되니까 그러신 거지. 너 잘 될 수 있다며. 그냥 각서 하나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냥 써드려. 그래, 각서 써라. 혹시라도 네 빚 우리 아들이 대신 갚아야 될까봐 나 진짜 걱정되거든? 그리고 너 일 버리는 거에 앞서서 우리 아들 돈 10,000원 한 장 썼단 봐. 내가 그 길로 네 사업장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이거 알겠으면 시작해. 그러죠. 뭐 이혼이 어렵나요. 어차피 지금도 보면 제 편 하나 없는데요. 그럼 어머님도 각서 쓰세요. 저 승승장구했을 때 콩고물 하나 바라지 마세요. 아셨어요? 각서는 똑같아야죠. 어느 한 명이 희생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도 써. 너무 화가 나 저도 어머님과 남편에게 각서를 요구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비아냥대며 각서를 순순히 써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망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여서 그런지 순순히 척척 썼어요. 아무리 요즘이 옛날이랑 참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결혼 전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뼛속까지 어머님화된 사람이었죠. 그렇게 6년 만에 사직하고 창업한다 하니 노발대발하며 손사래를 치던 어머님과 남편을 멀리하고 전 선배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메이크업 특강, 결혼할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시작하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메이크업 수강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에서도 면접 메이크업이라든지 혼주 돌잔치 등등 메이크업 문의가 잇따랐죠. 역시나 제 실력대로 성공할 줄은 알았지만 값진 결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덕분이야.
네가 손도 빠르고 손님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다음 달에 수강생 더 늘어가지고 이대로만 가면 진짜 2호점 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어쨌든 아직 몇 달밖에 안 됐지만 너무 수고했어. 에이, 선배랑 같이 하는 거니까 더 잘 된 거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선배. 우리 더 잘해봐요. 같이 일하는 동업자도 너무 좋았고, 선배 말대로 처음에 둘이 시작한 뷰티 토털숍이었지만, 이제는 헤어 파트 따로, 패션 파트 따로 해서 점차 매장이 커졌어요. 저희는 연 1년 만에 각자 연수익 8억 정도를 거두게 되었죠. 내 실력에 자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뿌듯했어요. 제가 바빠지고 일도 많아지며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태도가 돌변한 게 눈에 확 보였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니 더 실망스러웠어요. 성공한 며느리만 인간 취급해주는 것 같아 심란했거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들은 이제 대놓고 저에게 물질적인 것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거 내 노력도 있는 거 아니야? 너 늦게 올 때마다 나 혼자 밥 차려 먹고 내가 무슨 결혼을 한 건지 혼자 사는 건지 나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매일 내가 혼자 저녁 챙겨 먹는 것도 일인데 다 네가 늦어서 그런 거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 일하는데 자기가 뭐 하나 보탬된 거 없잖아. 응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뭘 원해서 그래? 아무래도 엄마 요새 관절도 안 좋고 한데 안마기 하나 사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너 바쁘단 핑계로 엄마한테 서운하잖아. 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어머님이랑 당신 뭐 하나 달가워하며 응원해 준 적 있어? 지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부부끼리 꼭 그래야겠어? 그건 너 걱정돼서 말린 거였지. 너 잘못되라고 했겠냐? 이번 엄마 생신 때 안마기 해드리고 싶으니까 협조해. 돈은 네가 더 잘 벌잖아. 그 정도 여유 되는 거 아니까 준비 좀 해줘. 엄마 은근 기대하고 계시니까. 당신이 벌어서 해줘야지. 난 며느리일 뿐이고 어머님 맨날 말씀하시잖아. 난 남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남편 말에 코웃음이 나왔고 전 묵살해 버렸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안마기까지 대령해야 하나 싶었고 사업을 시작 전에도 제 모습을 창피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본인 아들 돈 1원도 못 쓰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저 역시도 단돈 1원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고 전 어머님 생신 선물로 3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제 선물을 받고 시어머니는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30만 원도 정말 큰 인심을 쓴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10원 한 장 쓰신 분이 아니었어요.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저조차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30만 원도 전 가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꼴랑 30? 너 지금 장난치니? 내가 너 얼마 버는지 다 아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푼돈 주는 거야? 너 날 시엠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냐?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도 무시하고 있지? 그게 아니고서야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어머님, 제 수익은 수익인 거고요. 우리 각서 썼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전 그때 어머님이 했던 행동, 말들 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 참 웃긴 행동 아니에요? 당신도 너무 웃긴다 진짜. 뻔뻔하잖아. 이혼까지 염두에 둔 며느리인데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진짜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네. 이거 어디 뉴스감 아닌가요? 제가 연수익 8억을 거두고 남편한테 1,000원도 안 주니 모자 반응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본인들이 저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게 우스웠어요. 전 그때 모든 걸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할 때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 남편의 안일한 태도를 용서할 수가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을 못 해준다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변하지 않는 건 넌 이젠 며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순응하고 살아. 너 잘된 거 다 우리 아들 외조 덕분 아니니? 맨날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이 집에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웃기고 있네. 이런 뻔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사업하기 전에 돈 한 푼 갖다 쓰면 이혼이라더니 이제 내가 내 돈 가지고 잘 되니까 이 돈이 당신네들 걸로 보여? 도저히 못 참겠다. 원래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왜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날이네.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다신 마주치지 말자고. 아줌마도 아줌마가 원하는 사짜 며느리 봐. 당신 아들이 그 정도로 잘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구해지면 구해지겠지. 돌싱이라도 말이야.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귀퉁이를 날렸습니다. 그동안 절 보호해주고 응원해줘도 모자란 남편이 늘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제 돈을 본인들 돈인 양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귀퉁이를 날리자 시어머니는 충격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남편도 처음 맞아보는 뺨에 어리둥절해 하더니 헛소리를 했어요.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되지 그건. 어딜 빠져나가? 남의 집 귀한 아들 감히 뺨을 올려붙여? 이혼도 안 되고 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아들한테 사과해. 계집년이 어디서 손을 대? 더 당하고 싶으면 말해. 더 날려줄게. 아주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봤지? 가만 안 둬. 당신 날리려다 참은 거니까 입 조심해. 기가 막혀. 너 원래 이렇게 무식한 애였냐? 그동안 이런 무식한 본능 숨기고 있던 거였어? 진짜 소름 돋는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잘 살겠다고 지금 이혼한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이혼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순순히 해줄 것 같아? 절대 안 해줘. 내 눈앞에 부귀영화가 펼쳐지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절대 안 해주지. 이혼 생각 있거든 위자료 내놔야 할 거야. 꼴값들 싸고 있네. 둘 다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이제 와서 내 돈을 본인들 돈처럼 쓰겠다는 못된 심보 절대 못 보지.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엔 이혼을 위해 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남편에게 결국 전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 시어머니에 들었던 무시와 거짓말까지 증거로 제출을 했고 제가 사업 전 쓴 각서까지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이 각서를 제가 혹시 몰라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정말 큰 빛을 발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쓰라고 한 각서 자체가 망했을 때 이혼을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선 이 자료 자체가 저희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빌미로 들고 오히려 쉽게 이혼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했죠. 남편은 어디서 들었는지 이혼을 할 거면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며 요구를 했지만 정말 웃기게도 제가 시작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은 선배 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지분 즉 이 부분에 있어 재산 분할할 건더기는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동안 제가 받은 무시와 멸시, 각서까지 증거로 채택되어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집도 전세였고 전세 보증금 또한 남편과 저의 돈 반반이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히 5대5로 나누게 되어 있었죠. 일이 끝나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법정을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응원해주고 잘해줄걸. 난 엄마 말만 듣고 미안했다. 그리고 잘 살아. 너만 연락 없이 지내면 잘 살 거야. 엄마 말만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천성부터가 넌 너네 엄마랑 똑같았던 거야. 정상이었으면 너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겠지. 안 그러니? 이제 와서 착한 척 우아 떨지 마. 이미 너한테 모든 실망 다 했으니까. 그래도 너 처음에 사랑한 건 사실이었어. 그냥 엄마가 절대 여자한테 돈 뜯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랬던 거야. 네가 똑같은 천성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거겠지.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어쨌든 너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단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소리에 제 영업장에 찾아와 저 때문에 아들이 호라비가 됐다며 책임지라고 뻔뻔하게 소리를 쳤죠. 참 황당했지만 이것 또한 더 이상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고성방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벌금을 내야 했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진행했어요. 네가 날 신고해? 우리 아들 호라비 맞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셔. 당신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그 덕분에 당신 아들이 호라비가 된 거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일찍 결혼을 해서 내 신생만 망치려 들었으니. 부디 반성하고 벌금 잘 내고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이 각자 살자고요. 아줌마 따위한테 뭘 기대를 바랬다고. 그럼 이만. 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든 거 너 가만 안 둬. 네가 혼자 잘 된 거 같지? 다 우리 덕이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 평생 남의 탓만 하면서 살라고 생각했어요. 짧다면 짧은 세월, 이런 집에 시집가 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지만 오히려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기와 기상으로 사업도 시작하고 악착같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거든요. 모든 게 거저 얻는 게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요즘이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며 늘 외쳐요.
정말 잘 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이런 믿음을 제 얼굴을 보며 늘 외친답니다. 제 자신이 절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은 저희 영업장이 3호점까지 있습니다. 1, 2호점은 선배 명의지만 2호는 3호점은 제 이름으로 낸 영업장이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제 자신이 참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건데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진취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